2025년 9월 말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시장 보면서 좀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조정폭이 제법 깊어서 이거 뭐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궁금증도 크고요. 이게 뭐 고점 신호다 아니다 아직 더 간다. 팽팽하죠 의견이. 네, 맞아요.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이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전문가분들의 인터뷰, 또 분석 자료들, 이걸 가지고요. 지금 이 복잡한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비트코인 조정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 배경부터 좀 살펴보고 그리고 소위 슈퍼사이클 이게 과거랑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뭐 오태민 교수님, 신민철 작가님, 마이클 세일러 같은 분들 분석 비교해보고요. 2025년 말까지 전망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기관 투자자 참여 증가라던가 스테이블 코인 또 토큰화 이런 큰 흐름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그 핵심적인 통찰들을 저희가 잘 뽑아내서요. 현재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또 미래를 좀 전망해보는 데 도움이 되어드리는데 저희 목표입니다. 가능한 한 다양한 관점을 좀 균형 있게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지금 9월 말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좀 흔들리고 있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자료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요인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 신민철 작가님이 지적하신 건데 계절적인 약세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8월하고 9월, 특히 9월 중순, 그러니까 38주차쯤이죠. 이때 수익률이 좀 안 좋았던 경향이 꽤 뚜렷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과거 데이터가 주는 심리적인 영향, 이게 매도세를 어느 정도 좀 자극하고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맘때는 좀 안 좋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실제 시장 움직임에도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거군요. 재밌네요. 그럼 두 번째 요인은 뭔가요? 두 번째는 마이클 세일러가 좀 주목한 부분인데요. 바로 그 오리지널 갱스터, 그러니까 OGS라고 부르죠. 아주 초창기부터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장기 보유자들, 이분들의 매도 압력입니다. 이분들이 뭐 엄청난 수익을 올렸지만 아직 실현은 안 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자산을 미리 좀 당겼으면서 생활 수준은 높아졌고 이걸 유지하려니 현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수천억 원, 심지어 조 단위의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이런 분석이에요. 조 단위요? 와, 엄청난 물량이네요. 근데 또 가격이 어느 정도 버텨주는 걸 보면 그 물량을 또 누군가는 다 받아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네, 마이클 세일러는 그 엄청난 매도 물량을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요. 덕분에 가격이 뭐 11만 달러 선 근처에서 지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건 시장이 과거보다 훨씬 더 견고해졌다. 뭐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들어오는 기관들의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 뭐 이런 증거니까요. 그러니까 초장기 보유자들은 이익 실현을 하고 싶고 기관들은 또 새로 들어오고 이 거대한 힘겨루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그 슈퍼사이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전에 비트코인은 4년 주기 반감기 이후에 확 올랐다가 또 확 떨어지는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는 다를 거다. 탈 패턴 가능성이 계속 나오잖아요. 오태민 교수님도 이 점을 언급하셨고요. 왜 이번엔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걸까요? 네, 이번 사이클이 과거랑은 좀 다른 영상을 보일 거다. 여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좀 동의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이유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뭐니 뭐니 해도 압도적으로 커진 시가총액이에요. 과거 사이클 시작할 때랑 비교하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트코인 시총이 커졌죠. 이제는 거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 수준에 가까워졌으니까요. 이 정도 규모가 되면 가격을 움직이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변동성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확실히 덩치가 커지면 움직임이 좀 둔해지긴 하겠죠. 네, 그리고 둘째는 기관 투자자의 본격적인 참여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기관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30%를 넘어섰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기관들은 보통 개인 투자자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잖아요. 3년, 5년, 10년 이렇게 내다보고 투자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개인들이 막 공포에 팔 때 오히려 사고
또 너무 과열됐다 싶으면 좀 팔고 이런 경향을 보여서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뭐였죠? 신민철 작가님이 특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바로 유동성 공급 시점의 지연입니다. 과거 사이클에서는 반감기 이후에 비교적 좀 빨리 금리 인하라던가 이런 유동성 확대 정책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좀 늦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유동성 공급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사이클이라는 게 결국 공급, 즉 반감기랑 수요, 즉 유동성이 맞물려 돌아가는 건데 이 수요 쪽 엔진이 좀 늦게 켜지면서 전체 사이클 자체가 과거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시총 증가, 기관 참여, 유동성 지연,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과거의 그 딱 떨어지는 4년 주기 패턴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그럼 전문가들은 앞으로 변동성이나 수익률, 가격, 이런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관점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던데요. 네, 그 부분이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각 전문가들의 핵심 전망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좀 드러납니다. 우선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시장의 성숙, 여기에 좀 방점을 찍어요. 과거처럼 70%, 80% 이렇게 폭락하는 거, 소위 겨울은 이제 없을 거다 이렇게 단언하더라고요. 대신에 S&P 500 지수처럼 한 20에서 30% 정도 조정, 이런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평균 수익률도 과거에 좀 비현실적인 수준, 50, 60% 이런 거 말고요. 워런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이랑 비슷한 한 21% 이 정도로 수렴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꾸준히 우상향할 거다. 그러면서 강세장이 2026년에서 2027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겨울은 없다. 상당히 낙관적인데요. 그럼 오태민 교수님 시각은 어떤가요? 세일러랑 비슷한가요? 좀 다른가요? 오태민 교수님도 타이 패턴 가능성은 높게 보시면서도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이신 것 같아요. 폭락 없이 조정을 거치면서 2026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보면서도 연말에 가장 이상적인 가격대는 한 2억 원 수준 이렇게 제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연말, 그러니까 11월이나 12월에 3억 원까지 확 오른다. 그러면 이건 좀 과열 신호일 수 있으니 과거 패턴처럼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비해서 일부 좀 현금화하고 특히 알트코인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연 25% 정도 수익률을 내는 안전자산처럼 될 거고 결국에는 강남 아파트보다 비싸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시지만요. 그래도 과거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 그러니까 연말에 폭락하고 한 1, 2년 혹한기가 오는 시나리오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3억 원이라는 가격대가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 메시지군요. 신민철 작가님 전망은 어때요? 신민철 작가님은 기관 탐욕 때문에 변동성은 좀 줄어들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예상하세요. 이번 사이클 고점은 최소 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3억 원 이상은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유동성 지연 문제 때문에 사이클 자체가 2025년 말을 넘어서서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또 계절성 패턴에 주목해서 10월 초, 그러니까 40주 처부터 한 10주 정도 이어지는 상승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8월, 9월 약세장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김동완 대표님 의견도 있었죠? 네, 김동완 대표님은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에 동의하면서도 만약에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시스템 리스크가 오면 다른 자산보다 가장 크게 빠질 수도 있는 자산이다. 이 점을 좀 경고합니다. 그분 역시 2026년 고점을 20만 달러, 약 3억 원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현재 시장 상황을 알트코인 불장의 초입으로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수익률, 과거 사례를 보면 한 4, 5배 정도 이걸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전문가들 대부분 과거 같은 그런 극심한 폭락 가능성은 좀 낮게 보는 것 같네요. 그런데 고점 시기나 가격 수준, 또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변동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는군요. 특히 3억 원 또는 20만 달러, 이 가격대가 계속 반복해서 언급되는 걸 보면 여기가 정말 중요한 기준점인 것 같습니다. 이걸 넘어서느냐 아니면 저항선으로 작용하느냐, 이게 관건이겠네요. 자, 이렇게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자료들에서 나온 구체적인 매수 전략부터 한번 볼까요? 네, 신민철 작가님이 강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좀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방법이죠. DCA, 즉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우리말로는 정액 분할 매수라고 하고요. 시장의 저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매일 또는 매주 정해진 금액만큼 꾸준히 사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죠.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한다면 100일에 걸쳐서 매일 100만 원씩 사는 식으로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이렇게 추천되고 있습니다. 꾸준함, 이게 핵심이군요. 다른 매수 전략은 없었나요?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계절성을 활용하는 타이밍 전략입니다. 이것도 신민철 작가님 분석인데요. 통계적으로 약세를 보여왔던 8월과 9월을 오히려 분할 매수 기회로 삼거나 아니면 이 시기를 좀 피했다가 10월 초 40주차죠. 이때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연말 랠리 직전에 매수를 시작하는 방식. 이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 패턴이 반드시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이건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겠죠. 그럼 매도는 언제가 좋을까요? 고점을 판단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나왔나요? 네, 몇 가지 흥미로운 지표랑 단서들이 좀 언급됐습니다. 신민철 작가님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구글 트렌드를 활용하라고 조언하는데요. 구글에서 비트코인 검색량이 역사적인 최고점 수준으로 확 치솟을 때 이때는 대중의 관심과 탐욕이 정말 극에 달했다는 신호니까 분할 매도를 시작할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이거죠. 아, 대중의 관심도를 보고 시장 온도를 재는 거군요. 기술적인 지표 같은 건 없었나요? 네, 온체인 데이터 중에서는 그 MBRP 지표라는 게 언급됩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매수 가격 대비해서 현재 가격이 몇 배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 수치가 통상적으로 한 4배에서 5배 수준에 도달하면 과열이다, 고점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분할 매도를 고려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은 한 2.5배 수준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기술적 지표 말고 우리가 흔히 인간 지표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죠? 아, 네, 맞습니다. 평소에 암호화폐에 전혀 관심 없던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야, 비트코인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할 때 그때가 슬슬 매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경험적인 조언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오태민 교수님이 제시한 가격 목표, 그러니까 3억 원에 도달했을 때 일부 현금화하거나 레버리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원금이나 대출금을 좀 갚는 전략, 이것도 고점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그렇죠. 변동성이 워낙 큰 자산이니까 이런 전략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심리적인 안정, 멘탈 관리,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아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멘탈의 소유자인지 이걸 파악하는 거라고 강조됩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원하면 높은 변동성은 감수해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가격이 오르내리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타입이라면 비트코인 비중을 좀 줄이고 대신에 S&P 500 지수 추종하는 ETF, SPY 같은 거 있죠. 이런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넣는 식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조언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ETF 같은 책에서도 이런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됐고요. 결국 자기 그릇을 아는 게 먼저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태민 교수님하고 신민철 작가님 두 분 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충분히 공부를 해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채널이나 커뮤니티, 예를 들어 고래동 공부 카페 같은 곳을 활용하고 경제나 경영 관련 서적을 꾸준히 읽으면서 스스로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배우 윤여정 씨 말처럼 고급하고 놀아야 한다는 비유도 나왔었고요. 신민철 작가님이 제안한 MRI 운동이라고 해서 move, 운동으로 건강관리, read, 독서로 지식 습득, invest, 꾸준한 분할 투자, 이렇게 학습과 건강관리, 투자를 병행하는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도 장기적으로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개인 투자 전략에 이어서 이제 다시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돌아가 보죠.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증가는 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양면성이 있죠.
긍정적인 측면은 아까 잠깐 얘기 나왔듯이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여서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입니다. 소위 말하는 겨울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또 ETF 승인 같은 걸 통해서 비트코인이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면서 신뢰도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자산하고 상관관계가 낮다 보니까 분산 투자 대상으로 인식이 되면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등 시장의 성숙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측면 혹은 좀 조심해야 할 점은 뭘까요? 우선 과거처럼 수십 배, 수백 배 이런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예측했듯이 연평균 수익률이 점차 낮아져서 한 20%대로 수렴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우려는 기관들의 레버리지 사용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MSTR 같은 기업은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샀잖아요. 이런 레버리지 투자는 상승당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지만 반대로 하락할 때는 손실을 더 키우고 시장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거시 트렌드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이 언급됐는데요. 이건 달러 패권이나 비트코인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오태민 교수님하고 안요하 교수님 분석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분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디지털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USDT나 USDC 같은 달러랑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쓸수록 그 발행사들은 담보자산으로 미국 국채를 사야 하거든요. 결국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전 세계 개인들에게까지 국채를 팔 수 있는 새로운 수요처를 확보하는 셈이 돼서 달러의 지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 생태계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서 그걸로 다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식의 새로운 금융 메커니즘, 일종의 레포 시장 같은 거죠.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오태민 교수님이 말하는 연 25% 수익률의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기존의 은행 중심 금융 시스템이나 국제 결제망, 스위프트 같은 데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태민 교수님이 특히 중요하게 보시는 토큰화, 토크나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이건 앞서 논의된 것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조차 미래에는 모든 자산이 토큰화 될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핵심은 금융의 개별화, 직접화, 상시 유동화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개별화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는 회사 전체 주식을 사는 대신에 아주 유망한 특정 반도체 생산 라인의 미래 수익 여기에만 투자하는 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고요. 직접화는 은행 같은 중간기관 없이 프로젝트나 기업이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시 유동화는 부동산처럼 거래가 좀 어려웠던 자산도 토큰으로 잘게 쪼개서 24시간 언제든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개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강남 아파트 전체를 사기는 어렵지만 그 아파트 지분 일부를 토큰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가진 아파트를 토큰화해서 필요한 만큼만 현금으로 바꾸고 일부 지분은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면 유망한 운동선수나 예술가의 미래 성공 가능성, 즉 인적 자본, 이걸 토큰화해서 초기 후원자를 모으고 나중에 수익을 공유하는 그런 모델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특정 신사업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투자자들에게 직접 그리고 더 낮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국가나 경제 전체에는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국경 없이 24시간 돌아가는 토큰 거래 시장은 국가별 금융 규제의 영향력을 좀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유권 등기 시스템이 좀 미비한 개발도상국 같은 곳에서는 구글이 특정 지역 토지를 30cm 격자 단위로 좌표를 찍어서 토큰화하는 것처럼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신뢰 시스템이 등장해서 잠자고 있던 죽은 자본을 활성화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토큰화는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참여자를 넓혀서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 수 있는 정말 거대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방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뤘네요. 현재 비트코인 조정의 원인 분석부터 시작해서 변화하는 수파 사이클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
또 개인 투자자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 그리고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기관 투자,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라는 거대한 트렌드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논의의 핵심은 결국 비트코인 시장이 과거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 점인 것 같습니다. 기과의 참여라던가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의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고요. 시장은 점차 제도권 자산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일수록 여러분 스스로가 충분히 공부하고 정보를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확신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자신의 그릇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가 궁극적으로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서 토큰화가 투자의 개별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삼성전자 전체가 아니라 특정 사업 라인에만 투자하는 것처럼요. 어쩌면 미래에는 거시적인 시장 사이클을 예측하려는 노력보다 이렇게 더 잘게 쪼개진 특정 프로젝트나 아이디어, 심지어는 개인의 잠재력에 직접 투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다른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관점에서 더 깊이 탐구해보시면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